자, 그러면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5.18 당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재판을 받아온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이 지금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보도가 됐고요. 검찰이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한 이유는 과연 그럼 어디 있는가? 또 피해자 측과 전시 측의 양쪽의 입장은 또 어떤가? 오늘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네요. 전 평론가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보통 재판이 진행되면 계속 뭐 변호인 측과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찰 측과 다투다가 마지막에 검찰이 구형을 하죠. 재판부에 이러이러한 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판결이 이제 나오잖아요. 결심 공판이 5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 명예훼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고 검찰에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한 상태인데 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것도 물론 관심을 끄는 사안입니다만 이 사건이 가진 워낙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내용을 좀 뒤돌아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회고록을 펴냈는데 그 회고록에서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 조비오 신부의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의 사격을 목격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재판이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고요. 법정에선 증인이 34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5.18과 관련된 실체 규명과 관련된 또 다른 판결,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이유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역사적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헬기 사격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목격자 진술이라던가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광주에 있는 빌딩에 탄핵을 감정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자면 이제 증거 비슷하게 내놓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것은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검찰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이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이제 구형이 나온 만큼 선고를 이제 재판에서 한 선고 공판이 오는 11월 30일 열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제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도 결심 공판이 끝나고 입장을 냈는데요. 지금 사자 명예훼손 경우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최고형이 2년 이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법정형 상향형인 징역 2년이 아닌 징역 1년 6개월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역사적 의미의 중대성, 양형 기준을 고려하면 의무부여가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5.18 기념 재난, 5.18 관련한 사개의 단체도 성명을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피해자 측의 입장까지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검찰이 요청한 형량과 구형하면서 강조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1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했는데 회고록 제목이 혼돈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혼돈의 시대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1980년에 광주의 진실을 밝혀야 혼돈의 시대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구형은 그 5.18 진상규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검찰이 밝히는 이유 중에 좀 특히 와닿았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역사적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역사적 상대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말 하고 있어요. 역사를 보았더니만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든가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같은 걸 보면 이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양 호도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게 팩트이냐 진실이냐에 대해서 보통은 표현의 자유다 내지는 역사적 상대주의 입각해서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흐트러뜨리는데 사실은 역사에서 그 사실은 하나겠죠. 그 당시에 전일 빌딩에 타는 자국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90년대에 이 그 5.18 이 사건을 다룰 때 당시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런 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민간인에 대해서 군대에서 이런 식의 사격이 있었다면은 이 부분은 국가의 존재 이유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나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19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95살, 95이 됐는데 법정에 세웠습니다. 네. 왜? 전범 처벌에게는 시효가 없다라는 게 독일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는 시효가 없다. 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던 것은 과연 국가의 정직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보여줄 모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논란이 좀 많이 일었었죠. 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를 주장을 했지만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와중에 골프를 친 것이 또 드러나서 굉장히 뉴스 논란이 보도가 됐었고 됐었죠. 네. 그리고 12.12 관련해서 가담자들하고 오찬 회동을 한 것 이런 것은 사실 역사적인 어떤 과정에서 희생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5.18 관련해서 계속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누누이 말하건대 어떤 정치인이든 5.18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눈물을 다 닦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이라던가 평생 색깔론으로 낙인을 찍혔던 어떤 본인이 원치 않았던 상황에 휘말렸던 이런 예. 희생자들을 어떻게 국회가 보듬어 안아서 마지막까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지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사법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왔던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냐면 네네. 감정을 해보니까 그 광주에 있는 전일 빌딩에 탄핵이 있는데요. 이거는 네. 헬기 사격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감정 결과를 이미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내세운 자료 중에 또 다른 자료가 주한 미군 대사관에 있던 비밀 전문이에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5.18 기간에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나름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누누이 강조했듯이 한 개인의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가리는 또 다른 단초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5.18 관련해서 40년 동안 뭔가 너무 긴 시간이 많이 너무 긴 지나갔죠. 시간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국회도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개인과 어떤 시민들에게 낙인을 찍고 희생을 시키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 그렇죠. 법을 또 논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이 사실은 그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됐지만은 본질은 역사 왜곡에 대한 것이죠. 네. 실제로 광주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야지만 제대로 된 그 역사적인 화해가 있을 수도 있고 진정한 국민 통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든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 쪽 입장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당시 항공대 조종사 분들이 진술을 하기를 예.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시 무장 헬기가 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에 도착한 뒤에는 비무장 상태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그 상관 명령으로 어떤 사격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격을 실행했다면은 그거를 제대로 진술할 수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 앞에 사실은 이제 양심 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없다. 나치 전범의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국회와 사법부가 끝까지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국민의힘의 청년위원회 홍보물이 지금 요 며칠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년위원장이 지금 이 사태에 결국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겠다 지금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송은희 박사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난달 29일에 그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지도부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형식의 글이 올라왔는데 예.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러니까 밑에는 엄마는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2년 전부터 곧 경제 대공황이 올 거라고 믿고 곧버스 타다가 한강 갈 뻔함. 이 곧버스라는 거는 뭔 말입니까? 예. 그 지수가 하락하면은 거기 반비례해서 이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새로운 어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로 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 투자 여기 투자했다가 한강 갈 뻔했다 이런 식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또 육군 땅개 알보병 이런 말을 올렸는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육군 땅개 알보병은 이제 내가 진짜 보병 생활을 했다, 육군 생활을 제대로 했다 이건데 약간 육군을 조금 비하하는 듯한 이런 그러네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지도부가 이런 소개 글들을 올린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박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적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적 활동을 그만두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서운한 속내도 드러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수적인 부분에서 당이 좀 감싸줬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섭섭함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많이 부족했고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결 그 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일 때 7월에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었고요.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가 그 청와대 단식 농성할 때 같이 동조 농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논란이 된 홍보물의 내용들, 어휘들, 지금 당해 조치, 청년위원장의 사퇴까지 이제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청년 정치인이 과연 이 시대에 내세워야 될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를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셨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청년위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옛날 사고에 사로잡힌 것이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나이만 젊다고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는 예전의 세대가 가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이 시각에서 이렇게 풀어내겠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이 사실은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하지 무조건 나이만 젊다고 청년 정치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고 비대위라든가 지도부가 나올 때마다 청년 영입을 하면서 나오는 빛과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인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또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이벤트식이나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나이만 젊은 사람들을 영입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약 이분들이 정당이나 다른 정치 교육을 꾸준히 받고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적으로 조금 더 성숙됐다면 이런 홍보문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정치인을 청년 정치인들을 만들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 세 사람을 내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 정치권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거 때마다 또는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었던 좀 현상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돌아보면 총선 때도 여야를 막론하고 막 영입을 했었죠. 영입을 했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그 한계가 드러나거나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저는 이제 핀란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가 34살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뉴욕타임즈나 해외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갑자기 출연한 게 아니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을 통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요. 산나 마린 총리도 27살 때 이미 시의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실무를 그때부터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20대부터. 그리고 교통부 장관도 했고요. 예. 당 활동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과 젊은 정치인의 가치가 맞은 것이지 그냥 나이만 젊었다고 각광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젊은 정치인을 영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할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청년 정치인들을 어떻게 키워낼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좀 더 깊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대 교체를 하고 싶다면 사실 이런 튼튼한 그 뒷세대들 미래 세대들의 교육을 통한 잘하는 모습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미래 세대나 청년 세대에게 어떤 좀 힘을 분산시켜주고 권력을 이양해줄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2030 세대 표심 잡기에 여야가 다 뛰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친화 정당으로 다시 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국회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들의 생활에 기반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발탁하기보다는 청년의 이미지만 소모한다. 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실제로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소양이나 자질을 갖추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잡음이 생기면 굉장히 재빠른 손절을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당의 조처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굉장히 얄팍한 국내 청년 정치의 현 주소가 보인다. 실제로 지난번에 여야를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 남자 그래가지고 처음 청년을 영입한 게 원종건 씨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미투 논란이 터져서 이제 그만뒀죠. 그러면서 당시 여당에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 원 씨가 탈당하니까 그냥 위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전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많은 청년들을 영입했다가 한 줄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조국 집회를 보고 눈물이 났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전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바로 또 내보내는 이런 식의 어떤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을 너무 소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지금 뭐 핀란드 얘기를 얘기했는데요. 예.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10대부터 정치적인 그 정당 활동에 개입을 하고 30대 대통령이 된 거죠. 네. 독일은 4살 때부터 민주시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젊은 세대를 제대로 된 정치인을 육성해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하기에도 조급한 상태라면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치 분야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뒤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제가 핀란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핀란드와 관련해서 이제 연합 정부를 구성을 했었어요. 연립 정부. 그러니까 네. 다른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는 정부를 구성했었는데 당시 연립 정부를 5개 정당이 구성을 했었는데 그중 4명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나 마리나는 인물이 나온 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5개 중에 4개 정당이 30대고 여성이 대다수라는 것은 토양이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선거 앞두고 부랴부랴 하거나 뭔가 이벤트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토양을 다지고 좋은 정치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당이 좀 그러네요. 바뀌는 노력이 지금 같이 돼야 한다고 해도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20대 국회를 보면은 청년이 얼마나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40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네. 40세 이하 청년 국회의원이 3명이었거든요. 3명. 1%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는 청년 의원이 13명. 그래도 4%예요. 네. 그렇다면은 전체 청년의 목소리는 34%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약한 숫자죠. 그런데 또 문제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이 청년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굉장히 빠르게 기성세대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기성세대로 편입됨으로써 오히려 청년 정치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국민의힘 안에 당의 어떤 형식으로 당 안에 있는 당의 형식으로 청년의 힘을 출범시킨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뭔가 이 청년들이 길러내겠다는 건데 사실은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간에 당내 청년 조직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냐면 독립성이 없고 돈도 없어요. 청년들이 생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그 당에서 어떤 청년 조직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은 중앙당으로 이제 소속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당에 관련이 있는 조직에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뭔가 이 생활이 가능한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지금 청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열정페이로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실컷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씩 일을 하는데 갑자기 선거 때가 되면 바깥에서 뭔가 스토리가 있거나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을 꽂기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기성 정치인들과 친한 줄서기를 잘한 사람을 또 꽂아 넣는다든지 이런 식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핀란드나 어떤 유럽이나 이런 식의 청년 정치는 요원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걸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얘기해 주세요. 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죠.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브 식 걸즈라는 뮤직비디오인데요. 거기 저도 좀 찾아봤는데 간호사 복장을 하고 등장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딱 달라붙는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헤어캡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강한 논평을 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 특정 직업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자 비하적 묘사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간호사들이 왜 성적 대상화에서 등장을 시키냐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갑질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 대중문화가 왜곡된 간호사의 이미지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니냐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봤는데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것이 코로나19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것이 의료진인데 맞아요. 좀 성인지 감수성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블랙핑크 좋아하는데 이 뮤비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간호사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아픔을 치유하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노래랑 관계가 치유하는 간호사의 그 복장이 이제 빨간 하이힐에다가 짧은 치마에다가 사실 일선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대중문화에서 여성의 어떤 스타일이나 몸이 성적 대상화의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피해를 간호사분들이 본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간호사분들이 의외로 많은 그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영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두려움은 됩니다. 예전에도 모 가수가요. 본인 뮤직비디오에 간호사 복장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빨갛게 립스틱 칠하고 이제 가슴이 깊게 파인 간호사 복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비판을 받아서 이 장면을 나중에 삭제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계에서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특정 집단에게 혐오를 주거나 비판이 됐던 부분을 좀 교훈으로 삼아서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정 직업군이 이걸로 굉장히 상처받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특히 아이들 있죠. 미성년자들을 과다한 노출 복장을 입혀가지고 어떤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대중문화는 정말 지양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학생 교복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